아버지 어디 갔어? 밥은 왜 이렇게 해놨어? 이게 마지막 밥이야.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는 메모를 쥔 채 서 있었다. 밥솥 김이 조용히 올랐다. 미역국 냄새가 방을 채웠다. 하지만 집은 비어 있었다. 현관 바닥이 이상하게 깨끗했다. 신발이 있어야 할 자리에 공기만 남았다. 그는 수저를 집었다가 놓았다. 손끝이 뜨거운 그릇을 피했다. 마치 죄를 만지는 것 같았다. 그는 밥공기 뚜껑을 열었다. 쌀알이 윤기 있게 붙어 있었다. 갓 지은 밥은 따뜻했다. 그 온기가 더 잔인했다. 아버지가 방금 전까지 있었다는 증거였다. 그는 주방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들이쳤다. 새벽의 냄새가 폐를 찔렀다. 그는 마른 침을 삼켰다. 전화를 눌렀다. 통화음이 길게 늘어졌다. 받지 않았다. 그는 두 번째로 눌렀다. 세 번째로 눌렀다. 받지 않았다. 그는 휴대폰을 내려다봤다. 화면이 희미하게 떨렸다. 아니, 그의 눈이 떨린 것이었다. 그는 식탁 모서리를 쥐었다. 나무가 손바닥에 박혔다. 아버지는 늘 새벽 4시였다. 그는 그 시간을 당연히 여겼다. 밥이 생기고 국이 끓고 하루가 시작됐다. 그 반복이 오늘은 끊겼다. 끊긴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더 무섭다. 그는 찬물 한 컵을 마셨다. 목구멍이 얼어붙었다. 그는 다시 메모를 봤다. 종이는 얇았다. 하지만 글씨는 무거웠다. 이게 마지막 밥이야. 그 문장이 밥상 위에 앉아 있었다. 그는 갑자기 서랍을 열었다. 아버지의 약통이 없었다. 낡은 지갑도 없었다. 그는 냉장고 문을 열었다. 반찬통이 반쯤 비어 있었다. 누군가 급히 덜어낸 흔적이었다. 그는 반찬통 뚜껑을 닫았다. 딱 하는 소리가 크게 울렸다. 집이 조용해서였다. 그는 방으로 달려갔다. 이불이 개켜져 있었다. 베개가 가지런했다. 그는 옷장을 열었다. 아버지의 작업복 한 벌이 사라졌다. 옷걸이가 흔들렸다. 그 흔들림이 그의 심장까지 옮겨왔다. 그는 다시 주방으로 돌아왔다. 밥상 아래를 무의식처럼 봤다. 그때였다. 밥공기 밑에 뭔가 끼워져 있었다. 흰 종이 모서리였다. 그는 손을 뻗었다가 멈췄다. 저걸 꺼내면 끝이 날 것 같았다. 그는 한 번 더 숨을 들이마셨다. 허파가 차갑게 울렸다. 그는 종이를 잡아당겼다. 거칠었다. 영수증 같은 종이었다. 그 위에 잉크 자국이 있었다. 아직 다 보지 못했다. 그런데도 그의 속이 내려앉았다. 그는 종이를 접어쥐었다. 찢어질까봐 힘을 빼야 했다. 힘을 빼면 무너질 것 같았다. 그는 밥을 한 숟갈 떴다. 입에 넣지 못했다. 숟가락 끝이 떨렸다. 밥알이 몇 개 떨어졌다. 바닥에 떨어진 밥알이 하얗게 빛났다. 그는 그 밥알을 보며 웃을 뻔했다. 이 상황에서 웃음이 나올 만큼 머리가 미쳐가고 있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무릎이 차가운 장판에 붙었다. 그는 주방 불을 껐다. 불이 꺼지자 더 선명해졌다. 밥 냄새와 국 냄새가, 아버지의 손이 방금 닿았다는 냄새가. 그는 메모를 다시 펼쳤다. 글씨가 흔들려 보였다. 그건 종이가 아니라 그의 눈물 때문이었다. 그는 울음을 삼켰다. 목젖이 아프게 올라왔다. 소리를 내면 안 될 것 같았다. 아버지가 떠난 방식이 조용했기 때문이다. 조용한 이별에는 소리가 어울리지 않는다. 그는 그 규칙을 몸으로 알았다. 그는 결국 현관으로 갔다. 문손잡이를 잡았다. 차가운 샘맛이 손에 남았다.
문을 열자 복도 불이 희미했다. 이웃집 문틈에 신문이 꽂혀 있었다. 세상은 평소처럼 돌아가고 있었다. 그는 그 평소가 갑자기 미웠다. 그는 복도 끝을 바라봤다. 아버지가 걸어나갔을 방향이다. 그는 한 걸음 내딛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그는 숨을 멈췄다. 화면에 뜬 것은 낯선 번호였다. 그는 받지 못했다. 손이 말을 듣지 않았다. 진동이 멎었다. 부재중 전화 한 통이 남았다. 그는 그 한 통을 보며 알았다. 이 집의 새벽이 끝났다는 것을, 그리고 그가 몰랐던 아버지의 새벽이 시작됐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박공기 및 그 거친 종이 한 장이 그를 가장 잔인한 진실의 문 앞으로 데려갈 줄은 말이죠. 전날 밤 반지하의 천장은 낮았고 형광등은 자꾸 깜빡였다. 아버지는 불이 완전히 꺼지기 전에 스스로 먼저 어둠을 택하듯 등을 돌려 누웠다. 숨소리는 일정했다. 다만 일정하다는 게 곧 편안함은 아니었다. 아주 가끔 공기가 목에서 걸리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는 이불 속으로 삼켜졌다. 새벽 4시가 되기 전 아버지는 알람을 울리지 않았다. 알람이 울리면 누군가의 잠이 깨기 때문이다. 그는 늘 그랬다. 소리 대신 몸이 먼저 일어났다. 침대가 아니라 바닥에 가까운 얇은 요 위에서 무릎이 먼저 굳었다. 한 번에 일어나지 않았다. 팔꿈치로 바닥을 짚고 잠깐 멈췄다가 숨을 길게 내뱉고서야 일어났다. 주방으로 걸어가는 발걸음은 거의 들리지 않았다. 슬리퍼가 장판에 달라붙는 소리만 얇게 났다. 그는 그 소리조차 싫어하는 사람처럼 발을 들어 올려 옮겼다. 냉장고 문을 열자 찬 공기가 손목을 감쌌다. 손등의 핏줄이 어둠 속에서도 도드라졌다. 반찬통을 꺼낼 때 손이 한번 미세하게 떨렸다. 떨림은 추위 때문이라기엔 너무 짧고 너무 깊었다. 그는 밥솥을 열기 전에 손을 잠깐 멈췄다. 가슴 한가운데를 손바닥으로 눌렀다. 마치 안에서부터 밀어 올리는 게 있는 것처럼. 그 순간 얇은 기침이 튀어나왔다. 소리를 최대한 잘게 부수듯 입을 다물고 어깨만 움직였다. 목 안에서 쇳맛이 스치고 지나갔다. 그는 혀로 그 맛을 지워버리려는 사람처럼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컵을 내려놓는 소리도 크다고 느낀 듯 바닥에 닿기 전에 손목으로 한 번 더 받쳤다. 밥솥을 여니 따뜻한 김이 올라왔다. 그 김이 얼굴을 스치자 그는 아주 잠깐 눈을 감았다. 뜨거운 것에 기대고 싶은 사람처럼. 밥을 푸는 손놀림은 익숙했다. 한 숟갈씩 공기에 눌러 담고 위를 고르게 눌렀다. 밥공기 위에 반찬을 얹기 전 그는 숟가락과 젓가락을 가지런히 놓았다. 늘 같은 위치, 늘 같은 각도. 이 집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 정렬이었다. 미역국 냄비는 이미 끓여둔 것이었다. 전날 저녁에 국을 끓여놓고 새벽에 한 번 더 데웠다. 새벽에 처음부터 끓이면 냄새가 더 진해져서 누군가 깰 수 있다. 그래서 그는 한 번 더만 했다. 불을 켜는 시간도 짧게. 불꽃이 켜지고 끓기 직전에 작은 울림이 올라오면 바로 줄였다. 국이 박으라고 소리를 내기 전에 그는 미리 소리를 끊었다. 식탁 위로 밥과 국이 올라갔다. 반찬은 평소보다 조금 더 많았다. 달걀말이를 얇게 한 판 더 붙였고 김치도 더 덜어 놓았다. 그 조금 더는 누가 봐도 눈에 띄는 과장이 아니라 아버지 손이 알아차릴 만큼의 차이였다. 그 차이가 중요한 사람들은 꼭 그렇게 한다. 크게 하지 않는다. 들키지 않게 하지만 자신은 안다. 그는 주방 서랍을 열었다. 낡은 종이봉투가 있었다. 종이봉투 안에는 접힌 종이 몇 장이 들어 있었다.
봉투는 오래된 것처럼 가장자리가 흐물했고 손가락이 스치기만 해도 바스락거렸다. 아버지는 그 종이들을 꺼내지 않았다. 꺼내면 결정이 밖으로 드러날 것 같았기 때문이다. 대신 봉투를 다시 접어 넣었다. 그리고 그 봉투를 밥상 아래쪽 밥공기 밑으로 밀어 넣었다. 밥공기 무게가 종이를 눌렀다. 세상에 들키지 않게 집의 습관 아래로 눌러 넣는 방식이었다. 그는 잠든 방 쪽을 한번 바라봤다. 문틈이 어두웠다. 그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숨이 들릴 듯 말 듯 했다. 아버지는 방으로 가지 않았다. 가서 얼굴을 보면 말이 나올 수 있다. 말이 나오면 돌아설 수 있다. 돌아서면 끝내지 못한다. 그래서 그는 식탁에 손바닥만 잠깐 올려놓았다. 목재가 차갑게 느껴졌다. 그 차가움이 오히려 그의 손을 단단하게 만들었다. 현관 앞에서 신발을 신을 때 그는 구두 주걱을 쓰지 않았다. 작은 마찰음도 싫었다. 발꿈치를 밀어넣고 끈을 너무 꽉 묶지 않았다. 숨이 더 짧아질 수 있어서였다. 외투를 걸치고 주머니를 확인했다. 지갑, 휴대폰, 그리고 약봉투. 약봉투는 오늘 새로 받아야 할 것이 더 있었다. 하지만 그는 기존에 있던 약봉투 하나를 먼저 넣었다. 마치 증거를 미리 챙기는 사람처럼. 문을 열기 전 아버지는 식탁 쪽을 다시 봤다. 밥상은 따뜻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따뜻함을 오래 보지 못했다. 따뜻함을 오래 보면 사람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복도로 나가자 건물 특유의 눅눅한 냄새가 올라왔다. 새벽의 복도 불은 희미했고 벽지는 군데군데 울었다. 아버지는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다. 내려가는 속도가 느린 것은 나이가 아니라 숨 때문이었다. 한층 내려가고 잠깐 멈췄다. 손잡이를 잡고 손가락에 힘을 주었다. 손잡이가 차가웠다. 그 차가움이 손바닥에서 팔꿈치까지 올라왔다. 밖으로 나오니 공기가 날카로웠다. 코끝이 시렸고 기침이 목 뒤에서 또 올라왔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여 기침을 숨겼다. 길가에 서 있는 가로등 불빛이 그의 어깨를 얇게 눌렀다. 그는 그 불빛 아래서 잠깐 서류 봉투를 꺼내려다 말았다. 꺼내면 바람이 종이를 들추고 글자가 눈에 박힐까봐.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도시가 아직 잠들어 있다는 게 다행이었다. 사람이 없으면 표정도 숨길 수 있다. 숨이 가빠도 누구에게 들키지 않는다. 버스가 왔고 아버지는 맨 뒤로 앉았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다. 피부는 더 거칠어져 있었고 눈밑이 꺼져 있었다. 그는 그 얼굴을 오래 보지 않았다. 오래 보면 마음이 흔들린다. 흔들리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 밥을 한 숟갈 떠먹이고 괜찮다는 말을 해버릴 수도 있다. 병원 앞에 도착했을 때 유리문 너머로 하얀 불빛이 흘러나왔다. 그 불빛은 깨끗했지만 잔인했다. 여기서는 시간도 종이 한 장으로 정리된다. 번호표를 뽑고 줄을 서고 이름을 부르면 몸 안의 미래가 말로 나온다. 아버지는 번호표를 손바닥으로 꼭 쥐었다. 종이가 구겨졌다. 구겨진 번호표는 다시 펴지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보며 아주 잠깐 자기 삶도 그런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순간 가슴 안쪽에서 또 한 번 공기가 걸렸다. 아버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목을 가다듬었다. 이 집에서 그가 배운 가장 강한 기술은 아픈 걸 들키지 않는 것이었으니까. 그가 접수 창구 앞에 섰을 때 직원이 물었다. 보호자분 연락처는요? 아버지는 아주 잠깐 눈을 깜빡였다. 그 짧은 깜빡임 사이에 집 주방에 따뜻한 밥상이 스쳤다. 그는 결국 자기 번호를 적었다. 또박또박 흔들림 없이. 그가 왜 흔들리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아들은 아직 모른다. 그 흔들리지 않음이야말로 이미 마음속에서 떠날 준비를 끝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병원에서 받은 종이들은 결국 다음날 새벽 박공기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들이 거칠다라고 느꼈던 바로 그 종이와 같은 촉감으로 말이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아들은 복도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손바닥에는 아직 메모의 종이감이 남아 있었다. 얇은데 거칠고 거친데 눌려 있었다. 박공기 밑에서 나온 종이도 같은 촉감이었다. 그 촉감이 자꾸만 숨긴 게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방금 전 부재중 전화 한 통이 떠 있었다. 낯선 번호. 그는 번호를 한번 눌렀다가 바로 떼었다. 전화를 걸면 무언가가 확정될 것 같았다. 확정되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래서 그는 먼저 아버지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통화음. 길어지는 통화음. 받지 않음. 그는 문자창을 열었다. 어딨어? 타자를 치다 지웠다. 너무 약해 보였다. 진짜 이러지 마. 또 지웠다. 너무 매달리는 것 같았다. 결국 남은 문장은 딱딱했다. 지금 어디야? 연락해. 보내는 순간 마음이 더 불안해졌다. 연락해라는 말은 결국 내가 무섭다는 뜻이었으니까. 그는 계단을 내려가며 다시 전화를 걸었다. 통화음. 받지 않음. 밖으로 나오니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숨을 들이마시자 모간이 따끔했다. 그는 잠깐 기침이 날 것 같아 고개를 옆으로 돌렸다. 그리고 멈칫했다. 아버지가 새벽마다 했을 동작이 그와 똑같이 나왔기 때문이다. 그는 그 사실이 싫었다. 그래서 더 빨리 걸었다. 정류장으로 가는 길목, 관리사무소 앞 불이 켜져 있었다. 아직 이른 시간인데도 누군가 안에서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다. 아들은 그곳으로 방향을 꺾었다. 이 동네에서 새벽의 이야기를 아는 사람은 결국 관리사무소다. 관리사무소 문을 열자 특유의 눅눅한 종이 냄새와 커피 냄새가 섞여 나왔다. 책상 위에 서류철, 경비일지, 분실물 상자, 모두 생활이 쌓여 있는 것들이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관리소장이 고개를 들었다.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아들은 대답 대신 휴대폰을 들어 보였다. 혹시 우리 아버지 봤어요? 새벽에. 관리소장은 잠깐 입술을 다물었다. 그 잠깐이 아들의 속을 뒤집었다. 잠깐의 침묵은 늘 최악의 상상을 키운다. 아버님, 오늘 새벽에 나가시던데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아들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다. 하지만 피가 빠진 자리로 들어온 감정은 두려움이 아니었다. 분노였다. 분노는 두려움을 감추는데 가장 좋은 가면이다. 나가셨어요? 어디로요? 정류장 쪽으로. 짐 뭐 좀 들고. 짐? 그 글자가 아들의 머리를 세게 쳤다. 아들은 밥상 위에 조금 더 많은 반찬을 떠올렸다. 그게 준비였다고? 그는 밥상 사진을 다시 떠올렸다. 기모르던 밥, 가지런한 수저, 그리고 이게 마지막 밥이야라는 문장. 그 문장은 갑자기 협박처럼 들렸다. 그는 목이 마른데도 침을 삼켰다. 입안이 텁텁해졌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잔인한 말을 뱉었다. 그래요. 그럼 그냥 가출한 거네요. 관리소장이 눈썹을 찌푸렸다. 가출이라뇨. 아버님 연세가 있으면 더 책임져야죠. 말을 하고 가든가. 아들은 말을 끝까지 이어서 뱉었다. 마치 뱉지 않으면 무너질 것처럼. 그때 관리소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근데 아버님 표정이 좀 이상했어요. 아파 보이기도 하고. 아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오히려 더 화가 났다. 아파 보이면 뭐, 아프면 말해야지. 아프면 같이 해결해야지. 왜 혼자, 왜 또 혼자? 그는 속으로 그렇게 외치면서도 입으로는 반대로 말했다. 아파 보이면 병원 가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사람을? 말끝이 떨렸다. 그 떨림이 자기 편이 아니라는 걸 그는 알았다. 그 떨림은 이미 울음 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분노를 끌어올렸다. 혹시 연락처 같은 거 남긴 거 없어요? 어디 간다든지. 관리소장은 서랍을 열어 무언가를 꺼냈다. 작은 쪽지였다. 새벽에 관리비 자동이체 관련 문의를 하면서 적어둔 번호라며 낯선 번호 하나가 적혀 있었다. 아들은 그 번호를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아까 그의 휴대폰에 찍힌 부재중 번호와 마지막 네 자리가 같았다. 그는 숨을 멈췄다. 입안이 말라붙었다. 손끝에서 힘이 빠지며 쪽지가 흔들렸다. 이 번호 아버님이요? 네. 이 번호로 연락 오면 받아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들은 쪽지를 쥔 손을 더 세게 움켜쥐었다. 종이가 구겨졌다. 구겨지는 소리가 귀에 크게 박혔다. 그 소리와 함께 아버지가 병원에서 구겨쥐었을 번호표가 떠올랐다. 아들은 그 둘을 연결할 줄 몰랐지만 몸은 먼저 반응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의자가 바닥을 긁었다. 관리소장이 놀라며 물었다. 어디 가세요?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면 울 것 같았다. 그는 밖으로 뛰쳐나갔다.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는데도 그는 숨을 크게 쉬지 못했다. 숨을 크게 쉬면 안에서 뭔가 터질 것 같았다. 정류장 쪽으로 달리며 그는 낯선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통화음이 한 번, 두 번 울렸다. 그리고 누군가 받았다. 네, 상담실입니다. 그 한 문장이 아들의 다리를 멈추게 했다. 상담실. 병원일까, 요양원일까, 호스피스일까? 그는 아직 몰랐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였다. 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사라진 게 아니라 어딘가에서는 이미 누군가와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 아들은 입술을 깨물었다. 피가 날 정도로. 그래야 소리가 안 새어 나올 것 같아서였다. 어디 상담실이요? 아들의 목소리는 자신의 것이 아닌 것처럼 얇았다. 통화 너머의 직원은 익숙한 톤으로 대답했다. 네. 병원 상담센터입니다. 문의 내용이 어떻게 되세요? 병원. 그 두 글자 앞에서 아들은 한 번 더 멈췄다. 병원이라면 아버지가 아팠다는 뜻이다. 아팠다면 왜 말하지 않았지? 말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오래 혼자였던 거지? 혹시 오늘 새벽에 60대 남성 혼자 상담 예약. 그는 말을 끝내지 못했다. 아버지라는 단어를 꺼내는 순간 모든 게 확정될까봐. 직원은 잠깐 침묵했다. 그 침묵이 관리소장의 침묵과 같은 결을 가지고 있었다. 아들은 그 결을 알아챘다. 이건 단순한 문의가 아니라는 것. 이건 사람의 일이라는 것.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직원이 물었다. 아들은 자신의 이름을 말했다. 말하는 순간 혀가 무거웠다. 마치 오래 안 쓴 이름처럼. 그는 늘 아들이라는 역할 안에서만 살았는데 지금은 갑자기 보호자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아버님 성함도요. 아들은 아버지 이름을 말했다. 그 이름을 말하는 입안에서 밥 냄새가 한 번 더 올라왔다. 밥 냄새는 언제나 집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냄새인데 오늘은 오히려 집에서 쫓아내는 냄새 같았다. 여기 있을 일이 있다는 냄새였다. 잠시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통화가 끊기지 않은 채로 키보드 소리가 들렸다. 딸깍딸깍. 그 소리마다 아들의 심장도 같이 눌렸다.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본인 요청으로 정보 제공이 제한돼 있습니다.
직원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단단했다. 정보 제공이요? 제가 아들인데요. 그는 아들이라는 단어를 붙잡아 문을 열려고 했다. 하지만 문은 아들로 열리지 않았다. 문은 기록으로만 열린다. 죄송합니다. 보호자 지정이 되어 있지 않으셔서요. 혹시 주민번호나 진료카드 번호? 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이럴 줄 알았어야 했다. 아버지는 늘 혼자였으니까. 서류 앞에서는 더더욱 혼자였을 테니까. 그럼 그분이 어디로 갔는지라도. 목소리가 갈라졌다. 갈라진 목소리 사이로 숨이 새어나왔다. 그는 숨을 들이마시려 했는데 공기가 가슴에서 걸렸다. 아버지가 새벽마다 했을 그 동작처럼 그는 무의식적으로 가슴께를 눌렀다. 직원은 단호하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상담 예약이 오늘 오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전. 그럼 아직 시간은 있다. 아들은 그 사실 하나만으로 다리를 움직였다. 병원 주소 다시 말해주세요. 그는 차라리 지시처럼 말했다. 떨림을 숨기려고. 직원이 주소를 알려주는 동안 아들은 이미 달리고 있었다. 신호등, 횡단보도, 편의점 불빛. 도시는 아직 덜 깨어 있었고 그는 그 틈을 비집고 뛰었다. 병원은 생각보다 가까웠다. 가까웠다는 사실이 더 잔인했다. 아버지는 그렇게 가까운 곳을 혼자 다녔다. 유리문 자동문 앞에 섰을 때 아들은 숨이 목구멍에서 쏟아졌다. 유리문 너머로 하얀 조명이 흘러나왔다. 바닥은 깨끗했고 공기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다. 그 냄새가 그의 기억을 건드렸다. 어릴 때 열이 나서 병원에 왔을 때 아버지가 손을 잡고 있었던 기억. 그때는 아버지가 보호자였고 그는 환자였다. 지금은 반대였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반대를 허락하지 않으려는 것 같았다. 원무가 창구 앞 번호표 기계가 있었다. 아들은 번호표를 뽑았다. 종이가 나왔다. 그 종이의 감촉이 익숙했다. 거칠고 얇고 바스락거리는 촉감. 박공기 밑에서 꺼낸 그 종이와 같은 결이었다. 그는 번호표를 손바닥에 쥐었다. 아버지가 어제 그렇게 쥐었을지도 모르게. 그는 그 종이를 구기지 않으려 힘을 뺐다. 힘을 빼면 무너질까봐 다시 힘을 줬다. 힘을 주면 종이가 구겨질까봐 또 뺐다. 그 작은 싸움이 그의 마음 전체였다. 창구에서 직원이 물었다. 어떤 업무 도와드릴까요? 아들은 입술을 떼고 겨우 말했다. 아버지를 찾습니다.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보다가 잠깐 멈췄다. 그 멈춤이 너무 길었다. 아들은 그 길이를 견디지 못해 한마디를 더 붙였다. 새벽에 집을 나가셨는데 밥을 해놓고 메모를. 그가 메모라는 단어를 말한 순간 직원의 시선이 아들의 손으로 내려갔다. 아들은 자신의 손이 아직도 쪽지를 쥐고 있다는 걸 그제야 알았다. 종이가 구겨져 있었다. 그 구겨짐이 자신의 말처럼 보였다. 너무 늦게 알아챈 사랑처럼. 직원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성함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들은 다시 아버지 이름을 말했다. 그 이름을 말하는 동안 그는 분노를 찾지 못했다. 분노는 병원 앞에서 힘을 잃었다. 여기서는 분노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 여기서는 서류와 시간이 모든 걸 결정한다. 직원이 화면을 확인한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님이 보호자 연락처를 남기지 않으셨어요. 아들은 그 말을 듣자마자 머리 뒤가 얼어붙었다. 아버지는 끝까지 혼자였고 끝까지 혼자로 남으려 했다. 그게 아버지의 선택이라면 그 선택을 만든 건 무엇이었을까? 아들은 말했다. 그럼 제가 보호자가 될게요. 지금부터. 말은 단단했지만 목소리는 흔들렸다.
직원은 대답하지 않고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신분증 확인하고 관계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 종이를 받는 순간 아들은 알았다. 아버지를 찾는 일은 뛰는 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아버지를 찾는 일은 자신이 몰랐던 아버지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라는 걸. 그는 서류를 들고 뒤돌아섰다. 복도 끝 상담센터 방향 표지판이 보였다. 한글로 적힌 화살표가 한쪽을 가리켰다. 그 화살표가 마치 지금까지의 너를 밀어내고 이제부터의 너를 세우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때였다. 복도 반대편에서 낡은 작업복 소매가 스치는 것을 그는 보았다. 정확히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소매의 색과 걸음의 느린 박자가 너무 익숙했다. 아들은 숨을 삼켰다. 이번엔 분노도 오해도 아니었다. 그저 한 가지였다. 제발 맞아라. 아들은 복도 표지판을 따라 걸음을 옮겼다. 하얀 바닥이 발밑에서 미끄럽게 반사됐다. 발걸음 소리가 커 보였다. 병원에서는 작은 소리도 죄처럼 느껴진다. 그는 최대한 조용히 걷고 싶었지만 숨이 가빠서 어깨가 먼저 움직였다. 복도 끝에서 스쳐 지나간 작업복 소매. 그 소매의 낡은색, 팔꿈치 부분에 얇아진 천. 그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아버지의 옷은 늘 어딘가 달아 있었다. 새 옷처럼 반듯한 적이 없었다. 어쩌면 그 다름이 곧 아버지였고 아버지의 말없는 성격을 대신해주는 표정이었을지도 몰랐다. 아들은 한번 멈춰 섰다가 다시 움직였다. 두려움이 발목을 잡았다. 맞으면 어떡하지? 아니면 어떡하지? 둘 다 무서웠다. 그래서 그는 가운데를 택했다. 확인하되 들키지 않게. 다가가되 뛰지 않게. 하지만 몸은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마음이 급하면 몸도 급해진다. 상담센터 앞에는 의자가 길게 놓여 있었다. 사람들이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거나 휴대폰을 들여다보거나 그냥 멍하니 벽을 보고 있었다. 벽에는 한글로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상담 접수, 연명 치료 안내, 호스피스 연계. 글자들은 정갈했는데 내용은 정갈하지 않았다. 정갈한 글자들이 사람의 마지막을 정리하고 있었다. 아들은 그 안내문을 보다가 갑자기 목구멍이 마르게 타들어갔다. 호스피스라는 단어는 전날 발견한 종이의 한 줄과 이어졌다. 그때 그는 단어를 읽고도 이해하지 못했다. 이해하지 못한 채로 그저 불길하다고만 느꼈다. 지금은 불길함이 아니라 현실이었다. 그는 의자 사이를 지나며 소매를 찾았다. 그리고 찾았다. 창가 쪽 사람들 뒤편. 한 남자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얼굴은 반쯤 가려졌지만 고개를 숙이는 각도가 익숙했다. 누가 봐도 숨을 아끼는 자세였다.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봉투 가장자리가 흐물했고 손가락이 자꾸 미끄러지는 듯 봉투를 다시 잡아쥐었다. 그 손가락 마디도 익숙했다. 굳은 살이 박혀 있는 마디. 삶을 쥐어짜며 살아온 손. 아들은 한 걸음 가까이 갔다. 두 걸음, 세 걸음. 그 사이 아버지는 고개를 들었다. 들기 전에 먼저 한 번 기침을 삼켰다. 그 기침은 소리로 나오지 않았고 어깨로만 지나갔다. 그 움직임 하나가 아들의 배를 찔렀다. 아들은 결국 이름을 불렀다. 크게 부르지 않았다. 병원에서는 크게 부르는 게 예의가 아니라고 그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그래서 더 잔인했다. 작은 소리로도 충분히 들렸기 때문이다. 아버지. 아버지의 눈이 천천히 올라왔다. 그 눈이 아들을 보는 데까지 시간이 걸렸다. 시간이 걸린 이유는 몰랐다. 놀라서인지, 피곤해서인지, 아니면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한 이 장면이라서인지.
아버지는 얼굴을 굳혔다. 굳히는 속도가 빠르지 않았다. 그렇다고 느리지도 않았다. 그건 당연히 올 줄 알았다는 굳힘이었다. 아들은 그 자리에서 더 다가가지 못했다. 마치 투명한 벽이 둘 사이에 생긴 것처럼.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았고 딱딱했다. 여긴 왜 왔냐? 아들은 말이 막혔다. 왜 왔냐니? 아버지를 찾으러 왔다. 그 한 문장이 목구멍에서 걸렸다. 아버지 앞에서는 늘 말이 막힌다. 어릴 때부터 그랬다. 아버지는 설명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설명 없이도 버티는 사람이었으니까. 집에 밥 해놨길래. 아들이 겨우 뱉어낸 말은 화도 아니고 울음도 아니었다. 밥이었다. 이 집에서 가장 큰 언어는 언제나 밥이었다. 아버지의 시선이 아들의 손으로 내려갔다. 아들이 아직도 구겨진 쪽지와 번호표를 쥐고 있는 걸 봤다. 아버지의 눈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그 흔들림은 분명히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곧바로 그것을 다시 눌렀다. 돌아가. 그 한마디가 의자를 밀어 넘어뜨릴 만큼 단단했다. 아들은 눈을 깜빡였다. 돌아가는 나를 찾지 마와 같았다. 아들은 그게 더 화가 났다. 아니, 더 무서웠다. 왜요? 그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주변 사람들이 힐끔 쳐다봤다. 아들은 그 시선을 느끼고도 멈추지 못했다. 멈추면 무너질 것 같았다. 아버지는 서류 봉투를 더 깊이 품 안으로 넣었다. 봉투 안의 종이가 바스락거렸다. 그 소리가 아들의 귀에 과하게 크게 꽂혔다. 왜냐고? 아버지가 아주 짧게 웃는 듯한 숨을 내뱉었다. 웃음이 아니라 체념에 가까운 숨이었다. 너 바쁘잖아. 그 말이 칼날처럼 들어왔다. 아들은 바쁨을 핑계로 아버지의 새벽을 모른 척했다. 그 핑계가 이제는 아버지 입에서 자신을 밀어내는 이유가 되어 돌아왔다. 바빠도 이런 건. 아들은 말을 잇지 못했다. 함께 해야지라고 말하면 그동안 함께하지 않았던 자신이 드러나니까. 왜 말 안 했냐라고 말하면 그동안 왜 묻지 않았냐는 질문이 돌아올 테니까. 아버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천천히 일어나는 게 눈에 띄었다. 무릎이 먼저 굳는 것처럼 허리가 잠깐 멈칫했다. 아버지는 그 멈칫을 들키지 않으려 어깨를 덮여며 일어섰다. 그리고 아들의 옆을 비켜 지나가려 했다. 아들은 반사적으로 팔을 뻗었다. 아버지의 소매 끝을 잡았다. 손끝에 다른 천이 닿았다. 그 천은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사람 체온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 체온이 아들을 더 미치게 했다. 아버지, 잠깐만. 아버지는 멈추지 않았다. 한 걸음 더 나아가려 했다. 아들의 손이 소매를 더 세게 잡았다. 그때 아버지가 낮게 말했다. 놓아라. 그 말에는 명령이 섞여 있었다. 아버지는 평생 명령을 많이 하지 않았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아들은 소매를 놓지 못했다. 놓으면 다시는 못 잡을 것 같았다. 아버지는 결국 고개를 돌려 아들을 제대로 봤다. 눈빛이 차가웠다. 차갑게 만들고 있는 눈빛이었다. 따라오지 마. 그 세 글자가 아들의 가슴을 꾹 눌렀다. 숨이 막혔다. 아들은 아버지의 얼굴에서 미안함을 찾고 싶었다. 하지만 아버지 얼굴에는 미안함 대신 결심이 있었다. 결심은 미안함보다 더 단단하다. 미안해하면 흔들리지만 결심하면 버틸 수 있으니까. 아들은 소매를 잡은 손에 힘이 풀렸다. 풀리면서도 놓지는 못했다. 마치 손이 아니라 마음이 소매를 잡고 있는 것처럼. 그때 상담센터 문이 열리며 직원이 이름을 불렀다. 한글로 또박또박. 그 이름은 아버지 이름이었다. 아버지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순간적으로 눈을 감았다. 짧은 순간.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
그가 얼마나 오래 버텨왔는지가 다 담겼다. 그리고 그는 아들의 손을 떼어내려 했다. 님, 들어오세요. 직원의 목소리는 매뉴얼처럼 평평했다. 하지만 그 평평함이 오히려 잔인했다. 사람의 마지막을 부르는 목소리도 이렇게 평평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아버지는 소매를 잡힌 채로 잠깐 멈췄다. 그 멈춤은 선택의 시간이 아니라 숨을 고르는 시간이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뜨며 자기 몸의 중심을 다시 세우려는 사람처럼 턱을 조금 들었다. 그리고 아들의 손을 떼어내려 했다. 아들은 더 세게 잡지 않았다. 세게 잡으면 아버지가 더 아플 것 같았다. 그런데 약하게 잡으면 놓칠 것 같았다. 그 애매한 힘이 손끝에서 떨림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잠깐만. 그냥 잠깐만. 아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끝이 갈라졌다. 갈라진 끝에서 그의 숨이 새어나왔다.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면 문이 열릴 것 같았다. 그 문은 상담실 문이 아니라 자신이 숨겨온 시간의 문이었다. 놓으라 했잖아. 아버지의 말은 낮게 떨어졌다. 하지만 낮다고 해서 부드러운 건 아니었다. 낮은 목소리는 오히려 더 무겁게 눌러앉는다. 아들은 입술을 깨물었다. 피 맛이 살짝 났다. 그 맛이 그를 정신 차리게 했다. 그럼 왜 밥을 해놨어? 아들은 결국 밥으로 돌아왔다. 아버지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아버지의 눈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그 흔들림은 밥이라는 단어가 가진 힘 때문이었다. 밥은 죄책감을 만들고 밥은 사랑을 증명한다. 그리고 밥은 이별까지도 준비하게 만든다. 습관이다. 아버지가 짧게 말했다. 습관이라는 단어는 편한 핑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무서운 진실이기도 했다.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도 습관을 붙잡는다. 그게 그 사람의 삶이었으니까. 아들은 소매를 놓지 않은 채 한 발 다가섰다. 아버지의 체온이 소매를 타고 전해졌다. 그 체온은 따뜻했지만 어딘가 말라 있었다. 살아있는 체온인데 삶이 빠져나가고 있는 체온. 습관이면 왜 메모는? 아들은 이게 마지막 밥이야라는 문장을 입에 올리려다 멈췄다. 그 문장을 말하면 자신이 무너질 게 뻔했다. 그래서 대신 종이를 꺼냈다. 구겨진 메모. 손바닥에서 땀에 눅눅해진 종이. 아버지는 그 종이를 보는 순간 시선을 돌렸다. 돌리는 속도가 너무 빨랐다. 너무 빠르게 돌리는 시선은 보지 않으려는 의지의 속도다. 그거 어디서 났냐?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주 조금 깨졌다. 깨진 목소리 사이로 기침이 올라왔다. 아버지는 기침을 삼켰다. 삼키는 목구멍이 한번 크게 움직였다. 우리 집 밥상 위에 있었어. 아들이 말했다. 내가 아침에 그거 보고. 말끝이 흔들렸다. 그 흔들림이 드디어 분노의 껍데기를 깨뜨렸다. 나 진짜. 아들은 말을 끝내지 못했다. 무서웠다는 말을 하면 약해 보일까봐. 서운했다는 말을 하면 이기적일까봐. 그런데 사실은 둘 다였다. 그는 무서웠고 서운했고 그 모든 것보다 죄스러웠다. 아버지는 상담실 문을 바라봤다. 문은 열려 있었고 안쪽엔 작은 테이블과 의자 2개, 서류철, 티슈 상자가 보였다. 티슈 상자는 흰색이었다. 아버지는 그 흰색을 보는 게 싫은 듯 눈을 잠깐 감았다. 직원이 다시 말했다. 님, 예약 시간 지났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셔야.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들을 보지 않은 채 말했다. 집에 가. 아들은 그 말이 더는 명령이 아니라 부탁처럼 들려서 더 무너졌다. 부탁은 상대를 믿어야 할 수 있는 말인데 아버지는 그 믿음을 이런 방식으로 쓰고 있었다. 나도 들어갈래. 아들이 말했다. 말이 튀어나온 자신에게도 놀랐다.
하지만 한번 튀어나오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안 돼. 아버지가 바로 잘랐다. 왜 안 돼? 아들이 물었다. 내가 아들이잖아. 나도 보호자 할게. 그 순간 아버지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내려앉았다. 그 내려앉음은 피로가 아니라 항복에 가까웠다. 그는 결국 품 안에 서류 봉투를 꺼냈다. 꺼내는 동작이 느렸다. 느린 동작은 결심이 약해진 증거다. 봉투에서 종이 몇 장이 삐져나왔다. 맨 위 종이에 한글로 적힌 글자가 보였다. 호스피스 연계 상담 확인서. 그 글자는 정갈했고 잔인했다. 아들은 그 단어를 읽는 순간 귀에서 소리가 멀어졌다. 복도 안내 방송, 사람들 발걸음, 휠체어 바퀴 소리. 모두 멀어지고 딱 그 단어만 남았다. 아버지. 아들은 목소리를 뽑아내듯 말했다. 이게 뭐야?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다. 고개를 숙인 채로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길게 못 간다. 그 말은 설명이 아니었다. 선고였다. 아버지가 병원에서 이미 들었을 말을 이제야 자기 입으로 다시 꺼내는 선고. 아들은 그 자리에서 무릎이 풀릴 뻔했다. 하지만 병원 바닥은 미끄러워서 무릎을 꿇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다. 그는 대신 벽을 짚었다. 벽은 차가웠다. 차가운 벽이 그의 손바닥을 받아냈다.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아들이 물었다. 목소리는 울음이 아니었지만 울음보다 더 꺾여 있었다.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가 손수건을 꺼냈다. 손수건은 낡았다. 그 안쪽에 약봉투가 접혀 있었다. 봉투에는 날짜가 찍혀 있었다. 전날 날짜. 아버지가 말했다. 말하면 너 못 버틴다. 그 말이 아들의 가슴을 찢었다. 내가 약해서 말하지 않았다는 뜻. 아버지는 끝까지 자식을 아이로 두고 싶어 했다. 그래서 자식은 끝까지 어른이 되지 못했다. 아들은 소매를 놓았다. 놓은 게 아니라 손가락이 풀렸다. 힘이 빠져서. 그리고 그 풀린 손으로 그는 아버지 서류 봉투를 조심스럽게 받쳤다. 아버지가 떨어뜨리면 주울 힘도 없을 것 같아서 나 못 버텨도 같이 버틸게. 아들이 말했다. 처음으로 밥 말고 다른 언어를 꺼냈다. 같이. 그 단어를. 아버지는 그 단어를 듣고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고개를 들면 눈이 흔들릴까봐. 눈이 흔들리면 결심이 무너질까봐. 직원이 조용히 말해줬다. 보호자 동행 가능 여부는 환자분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버지는 끝내 고개를 들었다. 아들의 얼굴을 보았다. 아들의 얼굴은 멀쩡한 척하고 있었지만 입술이 하얗게 말라 있었다. 눈가가 젖은 것도 아니었다. 그저 눈을 깜빡이는 속도가 빨랐다. 사람이 무너지지 않으려 할 때 눈을 자주 깜빡인다. 아버지는 아주 작게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말끝을 떨며 말했다. 밥 먹고 가라. 그 말은 화해가 아니었다. 허락이었다. 그리고 그 허락은 아버지가 끝까지 지키려 했던 규칙을 스스로 깨는 일이었다. 아들은 그 자리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크게 끄덕이지 않았다. 크게 끄덕이면 울음이 나올 것 같아서. 상담실 문이 열려 있었다. 두 사람은 그 문턱 앞에 서 있었다. 문턱을 넘으면 이제는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는 곳으로 가는 길에서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밥으로 손을 내밀었다. 그게 그의 방식이었으니까. 상담실 안은 생각보다 작았다. 작아서 더 잔인했다. 사람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방이 이렇게 작아도 되는가 싶을 만큼 작은 테이블, 의자 2개, 서류철, 티슈 상자. 티슈 상자는 여전히 흰색이었다. 흰색은 깨끗했지만 그 깨끗함이 여기서는 위로가 아니었다. 깨끗함은 흔적을 지운다. 흔적이 지워지면
사람이 사라지는 속도만 빨라진다. 아버지는 문이 닫히자마자 의자에 앉지 못했다. 서서 등받이에 손을 얹었다. 숨을 고르는 방식이었다. 아들은 그걸 보고도 모른 척했다. 모른 척하지 않으면 지금 여기서 바로 무너질 것 같았다. 상담 직원이 서류철을 열었다. 한글로 정리된 항목들이 줄지어 있었다. 진단 결과, 치료 계획, 연계 상담, 보호자 지정, 연명 치료 의향. 상담사는 공손하게 말했다. 환자분께서 보호자 연락처를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동행하신 분과 관계 확인 후 환자분 동의가 있으면 보호자 지정이 가능합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끄덕임이 너무 담담해서 아들은 화가 나려다가 화가 나지 않았다. 담담함은 오랜 시간 혼자 준비한 사람에게만 생긴다. 아버지는 이미 이 방을 여러 번 머릿속으로 지나왔던 것처럼 보였다. 아들은 손에 쥐고 있던 메모를 다시 펼쳤다. 구겨진 종이가 펴지면서 종이결이 더 선명해졌다. 이게 마지막 밥이야. 그 문장은 펴져도 펴지지 않았다. 글씨가 아니라 결정이었기 때문이다. 아들이 물었다. 이거 왜 써놨어요? 아버지는 잠깐 침묵했다. 그리고 아주 짧게 말했다. 그냥 알아두라고. 뭘 알아두라고. 아들의 목소리가 올라갔다. 올라간 목소리 뒤로 숨이 찢어졌다. 그는 고개를 숙여 숨을 삼켰다. 삼키다 보면 언젠가 숨이 아니고 울음이 올라온다는 걸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상담사는 두 사람의 표정을 번갈아 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환자분, 이전 검사 결과지와 진단서가 여기 있습니다. 보호자 지정 전이라도 환자분이 동의하시면 동행하신 분께 일부 설명이 가능합니다. 아버지는 상담사를 보지 않고 바닥을 봤다. 바닥은 깨끗했다. 깨끗한 바닥은 거짓말을 숨기기 어렵다. 그는 결국 아주 작은 소리로 말했다. 설명하지 마요. 그 말이 아들의 가슴을 확 잡아당겼다. 아들은 참다가 결국 한마디를 뱉었다. 왜요? 내가 뭘 못 들어. 그는 아들이라는 말을 다시 꺼내지 않았다. 아버지는 아들이란 말로 문을 열어주지 않을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는 다른 방식으로 문을 두드렸다. 나 지금까지 아무것도 몰랐어. 그런데 이제라도 알아야 해. 아버지의 손이 서류 봉투를 꽉 움켜쥐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뜨였다. 그 하얀색이 흰 티슈 상자보다 더 선명했다. 상담사는 절차적으로 말했다. 환자분, 동의하십니까? 간단한 설명만. 아버지는 입술을 때려다 말았다. 말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말이 나오면 끝날 것 같아서였다. 그가 지키려던 규칙이 무너질 것 같아서였다. 그때 아들이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나 밥 한 숟갈도 제대로 감사한 적 없었어. 그는 미안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 미안해는 너무 늦어서 오히려 변명이 된다. 대신 그는 사실을 말했다. 근데 지금 나 아무것도 모르고 집에 돌아가서 밥을 먹을 수가 없어. 그 말에 아버지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앉았다. 내려앉는 어깨는 포기가 아니라 체념이다. 체념은 허락의 전 단계다. 아버지는 상담사에게 말했다. 짧게만 해요. 상담사가 서류 한 장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종이는 새 것처럼 하였다. 하지만 내용은 하얗지 않았다. 검사 결과상 말기 소견입니다. 그 문장이 방안을 망치처럼 때렸다. 말기. 그 단어는 사람의 시간을 한꺼번에 압축시킨다. 아들의 귀에서 다시 소리가 멀어졌다. 상담사는 이어서 말했다. 환자분은 적극 치료보다 증상 완화 중심으로 그리고 연명 치료는 원치 않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의 손이 테이블 모서리를 잡았다. 나무가 손바닥에 박혔다.
박히는 통증이 있어야 그가 여기서 쓰러지지 않을 것 같았다. 아들은 아버지를 봤다. 아버지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고개를 들면 아들의 얼굴을 보고 흔들릴까봐. 흔들리면 그가 준비한 마지막이 흐트러질까봐. 아들이 낮게 물었다. 그래서 나를 안 부른 거야? 아버지가 답했다. 불러서 뭐하게. 그 말은 차가운 듯 했지만 속은 뜨거웠다. 불러서 뭘 하게. 그 말 뒤에는 다른 말이 숨어 있었다. 너는 살아야 하니까. 너는 일해야 하니까. 너는 내 삶이 있으니까. 아버지는 그 문장들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고 한 문장으로 눌러 담았다. 아들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가 끝내 참지 못하고 내뱉었다. 그럼 나는요. 나는 아버지 없이 밥을 어떻게 먹어. 목소리가 깨졌다. 깨진 목소리 틈으로 울음이 올라왔지만 울음은 소리로 나가지 않았다. 그는 이를 악물었다. 악물면서도 눈꺼풀이 떨렸다. 상담사는 또 다른 종이를 꺼냈다. 호스피스 연계 상담 확인서입니다. 환자분이 어제 상담 예약을 잡으셨고 오늘 최종 결정 단계입니다. 아버지가 품 안에서 작은 봉투를 하나 더 꺼냈다. 그 봉투에는 병원 영수증이 들어 있었다. 영수증 금액이 적혀 있는 줄들이 빼곡했다. 아버지는 그걸 아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아들의 시선은 숫자에 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아버지가 말했다. 돈 때문에 너한테 손 벌리기 싫었다. 아들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는 그제야 마지막 밥이 단지 병 때문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병과 돈과 시간이 한꺼번에 엮여 있었다. 아버지는 몸이 무너지는 것도 두려웠겠지만 더 두려운 건 아들에게 짐이 되는 것이었다. 아들은 메모를 다시 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종이 아래쪽을 뒤집었다. 그제야 보였다. 아버지가 메모 뒷면에 아주 작은 글씨로 써놓은 한 줄. 밥상 치우지 마라. 내가 돌아오면 그때 말하자. 아들의 가슴이 그 문장 하나로 주저앉았다. 아버지는 떠나면서도 돌아오는 길을 하나 남겨두려 했다. 하지만 그 돌아옴은 집으로 돌아옴이 아니라 마음의 돌아옴이었다. 아버지는 끝까지 이별을 확정으로 말하지 않으려 했다. 확정하면 아들이 무너질 걸 아니까. 아들은 상담사에게 말했다. 보호자 지정 제가 하겠습니다. 말은 단단했지만 눈빛은 흔들렸다. 그는 서류를 받았다. 관계증명, 신분 확인, 서명 칸. 아버지가 다시 말했다. 필요 없어. 아들이 고개를 저었다. 필요해. 내가 필요해. 그는 처음으로 자기 욕심을 인정했다. 아버지를 붙잡고 싶은 욕심. 그 욕심이 이기적인지 아닌지 따질 시간이 없었다. 시간은 이미 아버지 편이 아니었으니까. 상담사는 조용히 펜을 내밀었다. 펜은 가벼웠다. 가벼운 펜 하나가 사람의 시간을 바꾸는 순간이 있다는 게 이상했다. 아들은 펜을 잡았다. 손이 떨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란 위에 이름을 적었다. 자기 이름을 적는 동안 그는 처음으로 어른이 되는 느낌을 받았다. 늦게, 너무 늦게. 서명이 끝나자 상담사가 말했다. 보호자 지정 완료되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아버지가 갑자기 고개를 돌려 티슈를 잡았다. 티슈를 뽑는 손이 한 번 떨렸다. 그리고 그는 기침을 했다. 이번에는 삼키지 못했다. 소리가 났다. 짧고 마른 기침. 마치 오래 숨겨온 것이 밖으로 새어나온 소리. 아들은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의자가 뒤로 밀렸다. 그 소리가 방안을 쨍하게 갈랐다. 아버지, 괜찮. 그는 말을 끝내지 못했다. 괜찮냐는 말은 이제 거짓말이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기침 후에 아주 작게 말했다. 그러니까 마지막 밥이야.
그 문장이 이번에는 협박이 아니라 고백으로 들렸다. 아들은 그 고백 앞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다. 한 방울이면 괜찮을 줄 알았다. 하지만 한 방울은 시작이었다. 그는 티슈를 잡지 않았다. 티슈를 잡으면 눈물이 처리될 것 같아서 그는 처리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냥 느끼고 싶었다. 지금 이 순간을. 상담실 문이 닫히고 문 바깥의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병원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다. 누군가는 진료를 받으러 오고 누군가는 약을 타고 누군가는 휠체어를 밀었다. 그 평소의 움직임 속에서 두 사람만 멈춰 있는 것 같았다. 상담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호스피스 병동 연계 기관 이동은 오늘 중으로 가능하고요. 보호자분께서는 입원 절차와 필요 물품 안내를. 말이 길게 이어졌지만 아들은 절반도 듣지 못했다. 그의 귀에는 아버지의 기침 소리만 남아 있었다. 짧고 마른 기침. 그 기침이 이제는 숨긴 것이 아니라 드러난 것이어서 더 아팠다. 아들은 티슈를 한 장 뽑아 아버지에게 내밀었다. 내밀면서도 손이 떨렸다. 티슈 한 장이 너무 가벼워서 이 가벼운 것으로는 아무것도 지켜낼 수 없을 것 같아서 아버지는 티슈를 받지 않았다. 대신 손등으로 입가를 훔쳤다. 그 동작은 늘 하던 동작이었다. 아버지는 지금도 습관으로 버티고 있었다. 아들은 말했다. 밥 먹고 가자. 아버지가 조금 전 던진 말 그대로였다. 그 말을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아들은 아버지에게 손을 내밀었다.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말 대신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였다. 아주 조금. 그 작은 끄덕임이 아들의 가슴을 다시 한번 무너뜨렸다. 아버지는 늘 이렇게 허락한다. 큰 허락을 작은 고개로. 두 사람은 병원 밖으로 나왔다. 아침 햇빛이 생각보다 밝았다. 밝은 햇빛이 오히려 잔인했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반짝였고 아버지의 시간은 그 반짝임과 반대로 흐르고 있었다. 병원 근처 작은 국밥집이 보였다. 간판은 한글로 큼직했다. 유리문에는 아침 영업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다. 아들은 문을 잡고 아버지가 들어올 때까지 놓지 않았다. 놓으면 또 사라질까봐. 그 두려움이 이제는 습관이 되어버린 것 같았다. 가게 안은 따뜻했다. 국물 냄새가 공기 속에 고여 있었다. 그 냄새는 집밥 냄새와 달랐지만 비슷한 기능을 했다. 사람을 안친다. 사람을 잠깐이라도 살게 만든다. 아버지는 구석 자리에 앉았다. 앉는 동작이 느렸다. 아들은 그 느림을 나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이제 그는 안다. 느림은 숨이다. 숨은 시간이다. 아들이 물컵에 물을 따라 아버지 앞에 놓았다. 아버지는 물을 바로 마시지 않았다. 마시기 전에 손을 잠깐 컵에 감쌌다. 컵이 차가웠고 손이 따뜻했다. 그 대비가 이상하게 마음을 아프게 했다. 국밥이 나왔다. 김이 올라왔다. 김이 올라오는 걸 보는 순간 아들의 목구멍이 다시 잠겼다. 밥상에서 올라오던 김과 같았다. 그 김이 어제는 이별의 증거였고 지금은 함께 앉아있는 증거였다. 아버지는 숟가락을 들었다. 들다가 멈췄다. 아들은 그 멈춤이 아프다는 신호인지 말이 올라오는 신호인지 몰랐다. 그저 기다렸다. 기다림은 이제 그의 몫이었다. 아버지가 평생 하던 기다림. 아버지가 말했다. 너 회사는. 말끝이 흐렸다. 여전히 아버지는 자식의 삶을 먼저 떠올렸다. 자기 삶이 끝나가는 중에도 아들은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여기야. 짧게 말했다. 긴 설명은 필요 없었다. 긴 설명은 변명으로 들릴 수 있다. 그는 변명이 아니라 선택을 보여주고 싶었다.
아버지는 국물을 한 숟갈 떠먹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다. 아버지의 눈가가 아주 잠깐 젖는 듯 보였다. 아들은 그걸 눈치채고도 모른 척했다. 아버지에게 울음을 들키는 건 아버지에게는 약점처럼 느껴질 수 있으니까. 아들은 밥을 떠서 아버지 그릇 쪽으로 살짝 밀었다. 먹어. 조금이라도. 그 말은 예전 같으면 아버지가 하던 말이었다. 이제는 아들이 한다. 역할이 바뀌는 순간은 이렇게 별것 아닌 문장으로 온다. 아버지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아들의 손을 잠깐 봤다. 아들의 손등에는 아버지와 비슷한 힘줄이 떠 있었다. 아버지는 그 손을 보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밥상 치우지 말랬지. 아들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 문장이 메모 뒷면에 있었다는 걸 아버지는 모를 것이다. 아버지는 그냥 자기 방식대로 남긴 말일 뿐이었겠지. 하지만 아들은 이제 안다. 그 말은 정리가 아니라 돌아올 자리라는 뜻이었다. 아버지는 떠나면서도 자리를 남겼다. 자식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아들은 말했다. 안 치웠어. 그 한마디에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목젖을 삼켰다. 그리고 덧붙였다. 근데 이제는 내가 차릴게. 아버지의 눈이 아들을 향했다. 그 눈빛에서 차가움이 조금 빠져나갔다. 대신 피곤함과 미안함과 고마움이 아주 조금씩 섞였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숟가락을 다시 들었다. 그 한 동작이 대답이었다. 그래, 같이 먹자. 그래, 같이 버티자. 그 말들을 아버지는 숟가락으로 말했다. 밖으로 나오자 아침 공기가 조금 덜 차가웠다. 햇빛이 더 올라와 있었다. 아들은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을 아버지 옆에서 걸었다. 아버지의 걸음은 느렸고 아들의 걸음은 맞춰졌다. 맞춘다는 건 누군가의 시간을 받아들이는 일이다. 그날 밤 집으로 잠깐 들러 필요한 물건을 챙기던 아들은 식탁을 바라봤다. 밥상은 치워져 있었지만 그는 다시 상을 폈다. 밥솥을 씻고 쌀을 씻어 안치고 물을 맞췄다. 새벽 4시가 오기 전 그는 주방에 불을 켰다. 형광등이 한 번 깜빡였고 그 아래에서 아들은 손을 움직였다. 아버지가 하던 대로 소리를 줄이고 불을 줄이고 국이 끓기 전에 먼저 멈추고 그는 아버지의 새벽을 흉내내는 게 아니라 이어받고 있었다. 새벽 4시 밥솥이 띵하고 조용히 울렸다. 김이 올라왔다. 그 김을 보며 아들은 속으로 한 문장을 되뇌었다. 이제 마지막 밥이 아니라 같이 버티는 밥이다. 그가 밥 공기를 2개 꺼내 식탁에 놓을 때 밥상 위는 여전히 조용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떠남의 조용함이 아니었다. 돌아올 수 있는 자리를 남겨둔 조용함이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아버지가 다시 앉을 날을 아들은 기다릴 것이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